화해에 대한 성찰 출간 기념 한반도 평화 용서와 화해의 길 북토크 진행을 맡은 문화선교연구원의 박정원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한평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왜 또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또 사회를 보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토론을 할 때 원찬으로 참여도 했고요. 또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이 필름 포럼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영화를 가지고 또 시네 포럼이라고 하는 또 좋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또 우리 문화선교연구원과 또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고 또 탁월한 또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성과들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목표와 관심이 또 저희들 이렇게 북토크라고 하는 그런 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핵 문제와 함께 또 3차 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같은 전환기적인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향후 몇 개월 또 몇 년이 아마 한반도의 평화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남과 북 이 사이에 만들어진 그러한 갈등 또 미움, 증오를 해소하는 일이 이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데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과 북의 갈등도 있지만 이 책에서 박명규 교수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있죠. 남과 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갈등의 문제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4.3이나 5.1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세대 갈등도 있고 또 젠더 문제에 의한 갈등도 있고요.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렇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을 담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전우택 교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전 교수님은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좀 가볍게 시작을 좀 할까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좀 원래 북토크는 좀 가벼워야 되는데 상당히 좀 경직돼 있지만 가볍게 얘기를 풀어가면 좋겠는데요. 벌써 책이 14번째가 되네요. 그걸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14번째 굉장히 많은 책을 내셨는데요.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이 용서와 화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얘기해 주실 때 이 책을 보시면 책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보시면 저는 서문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서문을 보면 다 한번씩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데 남과 북이 왜 서로 그렇게 증오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잘 써주셔서 저도 그 서문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하간 남북이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또
이 아이디어, 그 생각의 전환을 또 담아두신 것 같아서 또 그런 설명도 함께 들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북 콘서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거를 그렇게 막 재미있고 편안하고 쉽게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12년 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치셔서 기독교 통일에 관계되는 싱크탱크를 만든 것이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학문 분야에 계신 학자들이 이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통해서 함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공동의 주제를 함께 연구해서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활동 중에 저희가 기독교 성찰 시리즈를 그동안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책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이라는 이 책은 이 성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윤도경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요 다음번 네 번째 성찰 시리즈의 책은 공동체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만들어질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번 성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용서와 화해는 기독교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양극단의 문제를 보통 가집니다. 첫째는 깊은 성찰과 신앙적 결단이 없는 너무 손쉬운 값싼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남발하는 기독교의 일부 문화가 사실은 이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이유가 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몫이지 이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인간이 성찰할 내용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한 양극단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성찰을 막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원래 창립 목적에 맞추어서 원칙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용서와 화해를 과연 거쳐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질문을 우리가 힘겹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도 사실은 고민이고 우리도 확신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고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저자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남한이 북한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북한이 도저히 남한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양쪽은 아주 선명히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포옹을 하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6.25와 그 이후에 극한적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됐고 이유를 알고 모르는 가운데 죽어야만 됐고 그 가족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다가 만나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산가족을 거의 1000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반도에서 통일의 문제는 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전략적인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한꺼풀만 벗겨보면 증오와 의심, 용서와 화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 아주 힘겹고 어려운 주제를 갖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우리 한국 사회가 하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뭐 앞으로 평화에 대한 것을 이루면 우리가 어떤 안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안 나눴기 때문에 이 책이 앞으로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만 하나의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전 교수님께서 그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패널 소개를 이렇게 설명을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우리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은 분은 이해환 교수님이신데요. 물론 그 커리어를만 보면은 용서와 화해가 잘 안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실 수가 있는데 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해환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이해환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책에 보면은 제 1장에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용서와 화해, 그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실어주셨어요. 보시면 용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얘기는 하지만 그 기초 개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법학자답게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법학자답지 않은 좀 그런 용어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가령 뭐 무조건적 용서라든가 아가페 사랑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 보기, 또 잉여와 초월의 윤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을 던져주셨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논의가 굉장히 우리 논의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더 나아가서 또 덧붙이고자 하는 질문은 이제 그런 개인적 차원의 용서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참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용서 또 용서를 넘어서는 화해로 가는 그 여러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논의를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해환 교수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에 판사를 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제가 판사였던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교육자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판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걸 제가 마치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최종적인 재판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용서와 화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울퉁불퉁한 여러 가지 민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일상 속에서 사실은 늘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제가 꼭 참여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제 좀 했고 제가 선거를 보시면은 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잔인한 범죄를 중심으로 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 좀 부딪히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또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럼 또 그것이 나의 행복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서부터 뭔가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그 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좀 잘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옹호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이었고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의 윤리철학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추적하면서 제 마음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정당화될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흥미로운 질문을 내면에 가지고 열심히 탐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 글의 하나의 이제 주제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제가 쓴 제1장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는 윤리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것일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용서라는 부분이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주제이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주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맥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용서와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정의도 추구해야 되겠고 용서도 추구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용서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무조건적으로 과연 윤리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문들이 결정적인 시점에 용서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만큼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일단 용서를 잘 정의해야만 무조건적인 용서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용서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용서의 정의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쟁점은 용서라는 것은 항상 악과 어떤 죄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는가, 정치적 처벌을 형사적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나라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용서라는 개념은 사실은 처벌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적어도 무조건적인 용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용서의 개념 속에 처벌의 면제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서의 개념에 처벌의 면제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용서의 핵심은 뭐냐? 용서의 핵심은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마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정오와 원한과 또 깊은 분노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는 결정 그런 부분이 내면에서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적인 변화까지
본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용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면의 영감술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용서에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결국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 내면에서는 그를 받아들이고 인간으로 그냥 수용하면서 내가 그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파리에서의 테러 사건에서도 바로 그 피해자 측의 그 어떤 분이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고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떠한 것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10가지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로 금방 이야기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왜 정당한가를 분명하게 자신이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신념화하면은 그 자체가 실제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과 그 부분이 흔들리고 희미한 사람은 실제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윤리적 중건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좀 더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칸트의 인간 존엄성의 윤리. 그 칸트가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언명령으로 많이 아실 텐데, 정언명령의 정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인간인 한은 그런 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내면화하면은 결국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윤리적 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용서가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의와 용서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정의와 용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용서의 필연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포함한 용서를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제 건전한 우리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단순한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당한 보호와 방어를 위해서도 형사처벌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보복심에 기해서 한다면 그건 용서를 안 한 것이 맞습니다만, 보복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표로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표로나 자기 자신을 또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또 범죄자 자신을 또 보호하기 위한, 범죄자 자신을 뭔가 교화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에 의한 형사처벌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정의하고 충돌하진 않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내면의 어떤 정의감하고는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사회적인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의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결국은 형사처벌은 못하는데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악을 갚아주면은 뭔가 정당한 응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정당한 응징만큼 뭔가 사실은 정의가 구현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장착된 우리의 정의관념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가했는데, 악을 행해서 고통을 가했는데 내가 그걸 갚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것 같고, 내 내면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평성이 구현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편한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히 부당하고 나는 명백히 고통을 받았고, 상대방은 특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죄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그것이 도저히 내키지 않는 이유는 내 내면에 있는 공평성에 대한 관념이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용서는
용서를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말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제가 이제 좀 제 책에서 제가 쓴 글에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잘 부각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내면의 악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장착된 윤리의식이 용서를 못하도록 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나빠서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끔 용서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용서 못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인 면도 있는 겁니다. 공평에 대한 강렬한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내가 공평하게 상대방에게 한때 뭔가 째려보는 것으로라도 갚아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악화되고, 가정에서부터 막 그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고통과 파괴적인 아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길이 저는 제가 이제 초월적 윤리, 잉여적 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평성의 윤리를 내면에 장착하고 있는데, 공평성의 윤리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비교 가능한 세계, 계산 가능한 세계에서 계산을 전제로 한 정의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계산을 전제로 한 어떤 윤리, 정의, 그러한 부분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 계산이 사실은 또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굉장히 잣대가 기우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정의롭게 나름대로 결코 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 종교적인 세계를 좀 초월적 세계라고 합니다만은, 계산적인 공평의 세계를 넘어서는 윤리, 그것을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인내의 윤리다, 초월의 윤리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계산의 평면 속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활로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직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면 그건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환 관계지, 결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받은 거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사실은 똑같은 차원, forgive라고 해서 기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넘어서서 나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초월하고 뭔가 내가 받은 것을 주는 딱 그 합리적인 공평의 세계를 넘어서서 선물해 주는 것. 그래서 용서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하는 것, 내 마음에서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상대방에게도 치유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용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롭지 않다라고 너무 용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정의의 관념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의는 관계적 정의다. 성서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서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관계를 떠나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갚아주는 것이 관계를 파괴할 때, 상대방을 미워할 때 그걸 정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정의는 관계를 살리는 것이 정의구나.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평성을 넘어서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베풀 수 있는 것이 정의구나. 용서라는 것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우리가 평면적인 계산적인 정의를 뛰어넘어서 더 차원 높은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영적 결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용서이구나. 이런 걸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내면에 계속 이렇게 이제 바꿔 나가면, 여러 가지 제가 이해, 공감, 많은 자존감의 문제,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내면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상태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과 공적인 용서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초월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도 과연 똑같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공적인 용서에 대해서 쓰면서 몇 가지 공적인 용서라고 해서 용서의 개념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는 뭔가 다른 고려 요소들이 있고 용서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라 그럴 때 보통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형사처벌의 면제가 원래 용서의 개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공적 차원에서의 어떤 용서라고 할 때는 형사처벌의 면제까지 혹은 형사처벌의 대상의 축소라든가 형사처벌의 완화라든가 혹은 형사처벌을 다른 대체적인 걸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용서는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것을 우리 전 교수님께서 잘 작성해 주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인 표현행위다.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공항 같은데 용서에 대한 이렇게 슬로건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국가적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용서에 대한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 인간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용서하고는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서라는 것이 공평으로서의 정의를 뛰어넘는다, 차원적으로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적인 용서에 있어서는 공평성으로서의 정의 혹은 응보적 정의 이제 보통 그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그래서 응보적 정의는 용서의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 회복적 정의가 이제 용서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했으니까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보적 정의라는 것이 사회 질서의 유지나 혹은 전체적인 사회적 치유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응보적 정의를 무시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큰 집단 범죄가 있었는데 그 집단 범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히 그 내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그냥 용서하는 부분에 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갔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그 부분을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차원에서는 응보적 정의라는 부분도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공평성으로서의 정의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공적 차원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개인의 내면에서의 용서를 제가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차원의 용서 혹은 공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기는 좀 곤란한 적어도 일반적인 공적인 용서는 말하자면 조건적인 용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평으로서의 정의나 응보적 정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상황에 적합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 혹은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의식, 그 사람들의 종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공적인 용서다. 그러면 공적인 차원에서는 용서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한나 아렌트를 인용해가지고 공적인 차원에서도 용서라는 것이 불가능하면은 한번 묶어진 어떤 그 문제, 한번 꽉 이렇게 묶여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역사가 항상 정의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불의와 악과 유한성과 한계성 속에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한번 서로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가 만약에 공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한 번 원수가 된 집단, 한 번
한번 그 전쟁을 한 나라들 사이에는 끝까지 그냥 계속 원수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역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차원에서도 용서의 정신이 필요한데, 용서의 정신을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발휘해야 되는 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리더십과 지혜로운 어떤 그런 판단과 의식과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용서에 대한 어떤 의식, 문화적 토양,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서 공적 차원의 용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해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더 이상 길어져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전문용어로 날로 먹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아주 가볍게 질문을 해드리면 우리 정 교수님, 이 교수님 뭐 그냥 아주 유창하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약간 논지를 좀 바꿔서 오늘 이제 함께 하신 분 중에는 우리 김경숙 우리 연구원님이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초월의 윤리가 가능하고 잉의 윤리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개인과 사회가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결국은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또 말씀을 해주실 김경숙 목사님은 탈북자 출신 학자십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자동차 단과대학 졸업을 하시고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 또 석사도 하시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상담 코치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 여성의 그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탈북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북한에서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목차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기 나오는 글들이 다 좋은 글들이지만 아주 특별하게 이 글은 우리 김경수 목사님의 글은 잘 보지 못했던 아주 그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보면 북한 체제 하에 용서라는 가치가 존재하는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던져주셨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지만 과연 북한에는 용서하는 개념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연구를 위해서 탈북민들한테 전화 면담을 몇 명 했습니다. 북한에 용서라는 개념이 있었느냐, 북한에 용서 행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용서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 용서라는 말은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한 타인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북한에 용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론적인 용서 개념이 아니라 북한 체제 하에서 굽어지고 변형된 그런 용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용서 개념에 대해서 4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여서로서의 용서 개념이 있습니다. 최고 존엄에 반하는, 최고 존엄을 승격하는 북한에서 그에 반하는 모든 반대 세력은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악이고 천적의 복수로 일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에 반하는 그러한 대상을 용서한다는 것은 반역행위, 반동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최고 존엄을 신격화하는 북한에서 필연적으로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전백배의 복수와 응징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화된 사회에서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 개념은 저는 수령의 자비로서 용서 개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정치적 체제는 홀로코스트의 그 절멸의 기능 그리고 러시아 군락 수용소의 억압형벌 기능을 모방한 그러한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북한 권력자는 이러한 정치적 전략을 위장하기 위해서 광폭 정치, 인독 정치라는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책벌, 혁명화 과정, 그것은 수령의 자비로서 용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출신 선고원에 의해서 적대계층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표창과 영칭호, 이것도 수령의 자비로서 용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조직생활 정화, 비판과 보상 비판, 이것도 용서의 개념 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용서를 한다는 이러한 수령의 자비로서 용서 개념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세 번째는 북한에서 통용되는 용서의 개념은 묵인과 망각이었습니다. 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어물어물 지나가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의 용서 개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의식적 차원에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피해 상황을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성찰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빠져서 계속 반복적인 피해와 가해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찾아본 거는 불법, 뇌물, 이렇게 돈 주고 사는 용서 개념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 위기 전에는 아주 물밑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던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1990년대 그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살인자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판동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개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법적인 그러한 배상과 보상에 의한 용서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권력의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개인과 거래되는 비법적인 그러한 용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를 보면서 2차, 3차로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가해자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2차, 3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통용되는 용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정치적 용서가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처음은 해방 직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하는 건국 저기에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자는 친일파 민족 자본과 그리고 지주 그 유산 계급들에 대한 정산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주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그리고 공장을 몰수해서 무상 땅 분배 그리고 공장을 산업 국유화하면서 그때 용서에 대한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당과 수령은 양심적인 유산 계급은 용서한다.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부모의 각오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펼쳤지만 실제는 북한에 우리가 알다시피
출신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대로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기금으로 이렇게 낙인 찍었던 지주자본과 그 후손들까지도 교육적, 복지적, 모든 취업, 학교 모든 걸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 개념이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전후복구 건설 시기입니다. 북한 권력자는 전후의 그 혼잡스러운 정치적 전환기에 내부를 정비하고 그리고 불순 세력들을 색출하고 나라의 내부를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 시기에 미군과 한국군에서 교육했던 사람들 그리고 월남자 가족들을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내놨던 용서가 자수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용서 행위가 아니었고 자수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동당 당증을 빼앗기고 자기가 있던 직위에서 다 직위를 내려놓고 도시에서 살았다면 시골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 시기에 총을 들고 그런 이제 빨갱이를 사출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처단했고 이분들도 역시 출신 성분에는 적대계급 내지 불신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들까지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진정한 용서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행위는 탈북자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북한 권력자는 90년대 이제 많은 탈북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형,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간 생계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들을 사상교양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매체에 나왔던 무슨 지연이던가요? 한국 매체에 나왔던 김지현? 그 탈북 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그 사람 말하는 거죠? 예. 그분도 이제 임지연인가요? 임지현. 예. 그분이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국 앞에 지훈제가 너무 크고 두려워서 감히 저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분도 용서를 받고 북한 내부에서 탈북 행위를 받고 내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용서는 철저하게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이 당했던 호구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호구. 네. 그렇군요. 전우택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질문을 꼭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들이 왜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것은 북한이 처하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들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정서까지도 왜곡시켜 놓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근데 그건 북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한 사람들 역시 그런 분단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정신의학자시기 때문에 좀 남다른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실 것 같아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교수님이 쓰셨던 또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또 중요한 예를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될 그런 남북 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멘텀으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진실화해위원회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또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준비들을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참 일상적으로 쓰는 매우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터미널로지로 그렇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제시대 때 또는 일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말 시대부터 뭐 아니면 역사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늘 트라우마의 연속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일제 식민지 기간과 해방 후에 분단 체제에 따른 극심한 사상적 대립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른 거였거든요. 그 후에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자본주의의 어떤 이 체제를 구축해가면서 경제적인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악을 경험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았었고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들을 갖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트라우마는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가 세월호에 갇혀서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닌데도 한국의 모든 엄마들, 한국의 모든 아빠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절망했고 같이 분노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집단이 자기에게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나의 것처럼 인식하는 가운데 큰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들. 예를 들면 위안부로 끌려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나 그 가족이 아닌데도 우리는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때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우리 집안이 겪지 않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로,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겪은 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회적 트라우마인데 이 사회적 트라우마는 몇 가지 부정적 측면을 갖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나쁜 일이 발생한 것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의 집단 그리고 나라는 일종의 죄책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의 모든 분위기와 문화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역전의식과 같은 이야기들, 요새 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용어였지만 옛날에 역전이 별 수 있냐라는 식의 표현들은 조선인이 무슨 결국 조금 잘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못났다 라는 식의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회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언가 합리적인 토론과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바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극단적인 해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 합리적인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며 더 나은 해결책을 지향하는 것은 다 포기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작곡하자, 우리한테 방법이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 북한도 그렇지만 남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OECD 국가 일반적 평균의 한 2.5배, 그리고 7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엄청난데 이거를 OECD 국가의 평균치로만 비용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GDP가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해도 10%가 그냥 오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사분규와 같은 것이 터졌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노사 문제가 다 있죠. 그리고 그거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노사분규가 한번 터지고 나면 끝장을 봐서 회사가 완전히 망하든지 아니면은 노조가 완전히 붕괴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데서 한국 사회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이건 한국인들이 그동안 가졌었던 사회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트라우마가 갖게 되는 문제는 이 사회적 트라우마의 결과가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데도 그거를 겪은 세대가 갖게 되었던 자기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으로 만들면서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문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이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트라우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국가와 민족이 운영이 돼서 일제 치하, 일본에 우리나라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 엄청난 트라우마들은 다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아주 극심하게 전 세계가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론이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산주의였는데 모든 나라가 이거에 넘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체제가 불완전했던 나라들은 이것에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것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였냐?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인 노력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장 가깝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 규모, 이 수출, 수입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같은 너무 어이없는 사건들이 터지고 이거를 배를 사전에 점검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기관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적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 될 여러 단계의 국가적, 사회적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 터지게 됐었고 이건 아주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우리한테 준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은 발생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럼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를 이어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이 병적인 사회적 트라우마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더 아주 역사적 교훈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연이어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신 세월호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룬 이후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것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침전되어 왔고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남한 사회 가운데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트라우마 극복되지 못하고 지나친 냉전 논리로 흐르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또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지인실화위원회 같은 것들도 중요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한의 문제와 이 6.25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상적 갈등에 의해서 생겼던 아픔들의 앞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가족 중에 군인으로 경찰로 비참한 또 죽음을 당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반대로 좌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으로 몰려서 또는 앞으로 좌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던 그 피해자와 가족들도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가족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지금쯤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무슨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감히 아직도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첫째,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한민족만큼 고통을 많이 당했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던 민족은 없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옛날부터 했던 얘기고요. 한민족보다 훨씬 비참한 일을 더 긴 기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국가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우리의 고통은 매우 특수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고통들은 우리 거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짧은 것.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분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12년의 내전 동안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백만의 여직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는 한 2-3년 동안에 20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죽은 것도 매우 많은 숫자지만 사실 우리도 남북한을 남한이 한 140만 명 전후, 북한도 한 220만 명 전후가 죽어서 최소한 6.25 때 36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쿠르드족은 지금도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나라가 없어서 여러 나라에 쪼개져 갖고 그 나라에서마다 각각 타겟이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의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타인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건 맞지만 다른 민족의 경험했었던 어떤 이 고통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그들은 덜 고통을 당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고 우리는 그 얘기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은 거다라고 우리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비록 고통의 당사자일지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은 우리 민족의 용서와 화해 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경험한 용서와 화해의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아일랜드 사태와 같은 거였어요. 이 구교도와 신교도 간의 갈등은 그야말로 거의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상호 테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같은 마을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폭력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종교와 인종, 역사와 문화가 다 섞여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보다 늦게 오면 늦게 오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아일랜드가 1998년도에 평화협정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사례가 다르지만은 어찌되었던 킬링필드에 거대한 비극이 있은 다음에 거의 한 20몇 년이 지나서 유엔과 공동으로 만든 재판기구를 가지고 정의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사회 치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두 사례는 여기서 얘기를 이 책에서 다루지 않지만 그건 별도의 책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그 중에 한 사례로 남아공 사례를 다룬 겁니다. 이 남아공 사례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죽였던 그 내용은 우리가 6.25 때 겪었던 일보다 훨씬 심하면 심하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인구의 15% 정도 되는 이 백인들을 몰살시키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처리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단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우리가 앞에 나가서 그냥 얘기하면 다 용서해주는 이러한 손쉬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냥 다 용서해줬나? 그거 좀 억울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았고요. 백인들이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인정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남아공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다는 걸 매우 경멸했고 그 과정에서 협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행동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모든 증거를 백인들이 완전히 없애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재판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그 백인들의 죄를 밝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이화영 교수님과 같은 법학자들이 정리해 놓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나 단 저는 이 책에서 그냥 남아공이 그 과정을 얼마나 힘겹게, 그러나 전 인류의 정신사적인 도약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걸로 의미가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냥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44분입니다. 이렇게 북토크가 진지해 보기는 참 처음인데, 그러나 이 진지한 북토크를 여러분들께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고, 사실은 또 정신의학자도 계시고 또 법학자도 계시고 상담하시는 분도 계셔서 어느 질문이건 저는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북 관계의 문제이건, 또 우리 사회 안에는 여러 갈등의 문제이건, 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건,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를 좀 질문 던져주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통일학회 부회장으로 있고 성균관대 초빙 교수로 있는 권정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나뵙는데요. 사실 2007년도 2월에 그 한반도 평화연구원 처음 창립할 때 100번 기념관에서 있었죠. 그 자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통일에 대한 소명을 그냥 섬기면서 조용히 이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보니까 너무 저명한 인사들이 많고 곧 이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딴 일로 인해서 조금 늦게 가서 참석만 하고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데 계속 소식은 받아서 너무나 정말 전문적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시는 걸 보면서 이번에 특히 이 용서와 화해의 길은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짚어봐야 할 그런 문제다 싶어가지고 책도 살 겸 관련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도 들을 겸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자주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북에서 오신 김경수 박사님께 먼저 와서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우리가 6.25를 일으킨 북한을 용서하고 화해로 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한 내에서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남남 갈등 문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어서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은 전은택 교수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나 저기가 다른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남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제일 못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 일반인들일까? 아니면 불교도일까?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 천주교일까? 개신교일까? 두 분께 전부 만약에 거기 어느 집단이라면, 예를 들어 만약에 개신교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거를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같습니다. 저는 남한이 북한을 용서하는 게 쉬운가, 그리고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그게 쉬운가 하는데, 저는 그거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사회 남남 갈등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 힘으로 남과 북의 통일도 남과 북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사회 두 체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깊은 트라우마를 제가 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북한에는 트라우마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트라우마 연구를 하면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남한 사람들의 문제이면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남남 갈등의 문제도 트라우마로 인한 용서의 능력을 저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큰 현대사 100년의 역사가 트라우마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랜 이러한 트라우마는 인간에게서 신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신뢰감을 없애고 그다음 적대감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비난하니까요. 나도 비난의 대상이고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증오하기 때문에 타인도 똑같이 그게 이제 사회 뭐 이 세상을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트라우마의 치유가 용서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정치적 용서, 대인관계 용서, 세상과 신에 대한 용서 이것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자기 용서, 트라우마 치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먼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용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능을 회복했을 때 남과 북의 용서도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렇게 어떠한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모든 전쟁 중에 제일 잔혹했던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자기의와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을수록 전쟁은 잔혹해집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이 잔혹해지는 조건은 자신과 DNA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DNA가 가장 유사한 집단과 전쟁에 들어갔을 때 전쟁은 잔혹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과 외국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 언제나 더 잔혹해집니다. 왜?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그리고 저 사람의 표정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서로가 읽을 줄 알게 됐을 때 전쟁은 더 잔혹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갈등은 부부 갈등이죠. 사실 정신적, 육체적으로 DNA가 가장 가까워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면 저희가 뭐 다른 종교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교회가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맞는데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신앙에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있는 갈등은 비교적 해결을 잘 하는데 교회 내의 갈등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부부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조직이 부부인데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다릅니다. 그거는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피차 인정하는 집단 내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갈등이 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성의
뭔가 상처가 생기는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 책에서 박종훈 변호사님의 원고가 교회 내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번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책에서도 교회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때 다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만일에 있다면 아까 제가 내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에서 우리가 겪었던 민족 내의 내전이 예를 들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싸웠거나 일본하고 싸웠던 전쟁보다 한국인들 내면 세계에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거를 우리가 습득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거는 꼭 멀리서 찾아야 될 필요가 없다. 저는 한 가족 내에서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통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겪어 나가보고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남북 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은 게 우리에게는 비극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무언가 민족 단위로 더 전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거는 20세기 때 인도 민족이 이 경험 만들어냈던 인류사적인 또 도약이나, 또는 마틴 루터 킹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서 흑백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인류의 진전, 또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진전들을 21세기에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왜? 갈등이 제일 심한 땅에서 언제나 위대한 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이 문제 앞에 나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정말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볼 때가 좀 있습니다.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시간이 지금 꽤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질문 한 질문 더 받고 마무리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꼭 다 끝나고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이혜원 교수님께 판사님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워하시나요? 이혜원 교수님 말고 김명수 박사님께 질문 네.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네,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그 용서를 잠깐만요. 네, 용서 네 가지 그 용서에 대한 북한 사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이혜원 교수님 용어를 빌리자면 공적 영역에서의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이에서의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은 없는지 난 그게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망각과 그 묵인으로서의 용서. 예, 망각과 묵인으로서의 용서.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용서에 대해서 가해와 피해자 이런 구도로 정찰 안 하는 문화입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남자들인 경우에는 피해를 받으면 그 상황에서 주먹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어물쩍 덮어 넘어가는 문화고, 예, 한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여성들인 경우에는 며칠 지나서 슬며시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든가,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웃든가,
그러면 그러한 사인을 받은 피해자는 그냥 네가 용서를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물쩍 지나가는. 제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묵인과 망각으로 용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피해 상황이.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북한 여기 와서 보니까 탈북민들의 대인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자하고는 말 안 해. 상처받기 싫어서 이 아이가 싫어.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그래서 관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한 교수님. 네. 근데 그 질문은 사랑의 질문으로 들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집에서 그 전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에 그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그 계산적 합리성, 그런데 그 계산이 주관적으로 계산하면 또 기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야 그 용서가 가능하고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계산적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그 차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아래 차원에서, 그 앞에 차원에서 뒤 차원으로 가는 길이 과연 있는가? 저는 그 용서가 꼭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지금 그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미 한 40, 50대 중년이 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싶은, 절대로 용서는 하고 싶지 않은 그 벽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요약하면 그 본능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거 말고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 아주 관계 회복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어떻게 그걸 건넬 수 있을까? 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목사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판사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이 없어서 안심하고 그냥 이제 끝나나 보다 했었는데, 마침 제가 제 집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저를 이렇게 다시 또 코너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서고 이렇게 화해에 대한 주제를 선 데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제 주변에 어떤 저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질문을 한 제 처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으면, 가정이 따뜻하고 아주 용서와 화해의 기운이 가득한 가정을 아무튼 제가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저자가 말을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실제 자기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사실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제가 쓴 부분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갔구나, 이런 부분을 믿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심혜영 씨도 궁금해했듯이 그 계산적 합리성이 막 강하게 작동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초월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10가지를 썼습니다. 10가지 쓴 것 중에서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초월이라는 부분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성적 초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왜 개신교 교회가 분쟁으로 얼룩지는데 잘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가? 저는 개신교 교회가 꼭 악해서라기보다는 정의감이 강한 거예요. 나름대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저는 개신교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의가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성적 차원을 개신교 교회가 많이 기르지 못하고 있다. 용서라는 걸 너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용서와 정의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많이 적어도 가르쳐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물론 이제 저는 좋은 교회에서 그런 교육도 받았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제가 쓴 부분이 바로 잘 받은 사람이 잘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와 궁극적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받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열등감으로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쫙 이렇게 펴주고, 우리가 내면에 뭔가 해서 뭔가 사회에서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공부해가지고 출세 좀 해보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과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이 내적으로 영적인 힘이 되어서 이렇게 가득히 차는 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빈잔이 있는 채로 바깥에서 막 행동하다 보면 늘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잔이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거, 결국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합리적인 차원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합리적인 차원을 중간중간 많이 해서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 낮게 보면 용서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든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 사람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고 나는 너무 아프다 이것만 보는데, 그걸 다시 큰 그림으로 펼치면은 합리적인 똑같은 차원이고 아무런 기만이 없는데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건 영적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삶과 존재의 모든 것을 주신 부분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것이 가득한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은 그 용서 좀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많이 영적으로 받은 부분들이 있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월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초월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자원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어야 된다. 내 빈자리에서 빈 것을 채워달라고, 외적인 걸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앞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채워지는 어떤 그 내적인 걸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을 때 용서가 사실 가능해지지 않나. 그래서 좀 교회가 안 싸우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벽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교회는 벽을 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인간 존엄성을 강조한 것을 아마 교회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 교인들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목적으로 생각하고 다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인이든지 어떤 또 범죄자이든지 인간인 한은 내가 존중하고 수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아가페의 영성을 추구하는 개신교인들이라면, 그 누구도 악마라고 몰지 않고 그 누구도 나쁜 목사, 나쁜 장로, 나쁜 집사라고 욕하지 않으면서 같이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편의 설교 말씀을 듣는 듯한 감동적인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전 교수님은 또 말씀을 또 이전에 해주신 말씀 가운데 좀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이완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내 통장 안에 은혜의 잔고, 용서의 잔고가 많이 있어야 남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 영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수평적인 차원의 용서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책에는 우리 세 분께서 나오셨지만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얘기를 들으면 좋았겠지만 듣지 못한 것이 참 아쉽지만요. 나머지 분들의 글들은 또 이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북토크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용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성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응답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의 평화 만들기 여정으로 이어지게 될 때 가능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하신 이웃 또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될 때 원수가 화해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여정을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실천된 것들이 사회로 퍼져나가게 될 때 정말 용서 화해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북토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리즈를 또 기획해 주신 우리 한반도 평화연구원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모임들을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출간 기념 우리 한반도 평화 용서와 화해의 길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의 윤동현 원장님 잠깐 인사 한 번만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동현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만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학자들이 많으신데 선진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 말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또는 공부 끝나고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아는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은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난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그런데 내가 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가는 게 속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원하는 세상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명을 주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먼저 우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성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전우택 선생님이 원장을 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성찰 시리즈를 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통일에 대한 성찰, 평화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오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맞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맞아? 우리나라가 공동체야? 아니면 지금은 글로벌 공동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올해 성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여기에 같이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